안녕하세요. 아카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있어서 장기화가 되니까 어머님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죠. 이럴 때 이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그런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런 집필을 할 것인지 서류를 할 것인지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집필 특례에 대해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도와주실 분은 이제 해냅 특례 학원 원장님께서 이제 집필 특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해냅 특례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냄 승리학원 탁장우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설명회 지금 실시간으로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화려한 미사여구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냉정한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12월까지 전화통 붙들지 않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나. 그 이야기에 대해서요, 과목별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모시면서 짧게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만약 가능하다면 질의응답을 조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선생님부터요.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냄특례학원 국어 담당 이법규 선생입니다. 특례 입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국어 과목도 지문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대학마다 물론 문제도 다르고 경향도 약간 다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시험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 현재 지금 11종의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국어 과목도 있고 문학도 있고 독서도 있고 뭐 문법도 있고 이런 과목들을 전반적으로 보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수능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해당하는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영역을 공부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나오는 경향을 보면 기본적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 작품들을 차분히 하고 교과서랑 수능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을 한 6대 4 정도로 맞춰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수능 문법이 좀 대략적으로 보기나 문제 부분이 길기 때문에 특례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기본 개념을 차분하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6대 4 정도로 교과서 부분을 좀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수능 부분은 한 4 정도로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이제 어휘력도 따로 시험을 봅니다. 기출 문제도 매주 한 번씩 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큼 공부하고 있는가도 매일매일 SNS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본 틀에서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재외국민 특례 입학 영어 집필 시험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존 학교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교과 과정을 반영해야 돼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이제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제 올해 발표된 작년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제 경희대하고 외대 그리고 이대 정도가 이제 기존 유형을 유지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 발표된 걸 보면은 경희대하고 외대도 이제 국내 과정을 반영해서 교과서나 EBS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대만 기존 유형을 유지하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내려왔다고 해서 너무 이게 대충 자만할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계속 반복 연습해서 실수가 없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영어 선생님이 또 국어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게 다 첫 경험이다 보니까 너무 떨리나 봐요. 말도 너무 빠르게 했고 그래서 너무 짧지 않았나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따로 연락을 하거나 해주신다면 영어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도록 자리나 연결 채널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학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보통 특례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좀 매우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애들을 가르치면서 했었던 거는 경험에서 바탕된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 오래된 학원들처럼 한 20년 이상의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최근 5, 6년 동안의 자료들을 그리고 제 경험을 녹여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기존에 했었던 방식으로 유지를 했을 때 생각보다 최초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학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지필 학생들이 꿈으로 갖는 학교가 하나 있죠. 한양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요. 40%가 서류라고 하고 60%가 지필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합산을 해갖고 1차 합, 그 다음에 나중에 추합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양대에서 40%가 갖는 그 서류 비율은요.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서요. 수학 한 문제가 갖는 비율이 대충 100% 기준으로 했을 때 2.4%가 될 거예요. 그냥 난이도 상관없이 다 똑같은 배점으로 했을 때. 그러면 남보다 두세 문제를 더 맞는다 라고 했을 때는 서류에서 7% 정도가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양대 시험 같은 경우 난이도가 그래도 한국 학교에서 계속 내신이나 이런 것들 좀 난이도 높게 했던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닌데 국제학교 출신들이 처음 봤을 때는 일단 이 식을 계산기를 안 쓰고 하는 것도 일단 힘들어 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쓰여진 그 언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수학의 언어가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양대는 서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실질적으로 100% 지필 시험이라고 학교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해요. 그 특례 수준에서는. 그런데 수능형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양대 문제들의 특징은 수능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긴 지문을 나오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해석하는데 25문제를 1시간 동안 푼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지문이 길면 그렇게 만들기 힘들어서 한 두세 줄짜리로 문제를 축약을 해갖고 난이도를 좀 깊게 만드는 문제들이 존재해요. 매년 한두 문제씩.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해석을 잘하고 그 보통의 문제집에서 해설하듯이 길게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의 규칙대로 그걸 최소한으로 짧게 해서 문제를 푸느냐. 이게 저는 한양대 시험에서의 최초합을 얻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개념원리 열심히 하면 된다. 물론 열심히 하면 돼요. 단 그 조건에서는요. 거기에 있는 문제를
단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쌤 같은 경우는 C스텝까지 완벽하게 다 하고 그 문제를 냈던 그 배경이 되는 이론들 있죠. 거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양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수능형까지 보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문양 일반적인 문제집으로 본다면 좀 무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블랙라벨까지 봐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최초합 기준입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저는 꼭 보고 가기를 권해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파인할 때 그쪽을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긴 해요. 뭐 에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에리카는 뭐 한양대보다는 수준이 높다 안 높다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때로는 작년 경험 같은 경우도 어떤 친구들은 한양대 본캠보다 에리카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내용은 비슷한데 물어보는 방식의 차이가 생겨갖고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도 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물론 한양대 에리카 시험 난이도를 최초합한 친구들은 다른 학교를 좀 많이 붙긴 해요. 그래서 추가 합격의 비율은 높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합의 비율은 그건 매해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올해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특례 경쟁률이 가장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해외에 있는 사태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작년보다도 추합이 빠지는 게 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오히려 어려울 것 같아요. 추합이 되는 게.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한양대 정도를 목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수능 2등급 중반 점수라 그러죠. 일명 21번, 29번, 30번 이 세 문제 제외하고 두 문제 틀리면 3등급 될 거고요.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공부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고려대가 있는데 고려대는 1차 일단 서류를 통과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30% 비율로 이제 수학시험을 봐서 점수를 하게 되는데 1차를 통과하고 났을 때의 그 서류 점수는 그렇게 개개인별로 큰 차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는 1차 합격 이후에는 그냥 지필이에요. 고대는 어땠느냐라고 한다면 고대는 솔직히 한양대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 고대 시험이 원본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한양대랑 고대를 동시에 치고 온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고려대가 훨씬 더 난이도가 이번에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들을 100% 믿진 않아요. 제가 확인하기 전에는. 그러면 당연한 거겠죠. 고대가 한양대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더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할 테니. 그러면 고려대도 마찬가지겠죠. 어디까지 공부해라 라고 했을 때 한양대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그 친구들은 21번, 29번, 30번 빼놓고는 틀리지 않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최초합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제 인하대, 아주대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는요. 아주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특히 아주대를 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친구들이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의대에 관심이 있어서 지필로 보는 아주대를 많이 선택을 해요. 일단 2명 뽑고 10배수를 뽑으니까. 그러면 그 의대 라인 갈라내기 위해서 문제가 좀 어려워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아주대는.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가 항상 사람을 헷갈리게 했었는데 작년에는 한 두세 문제 정도 그 양이 늘었다라고 했더니 기존에 했었던 학생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준비를 많이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성적이 올라갈 거고 학교 입장에서는 그 또 나름의 기준을 갖고 애들을 이제 줄을 세워야 되니까 계속 난이도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학은. 그리고 이제 문과 시험 범위로 보는 데가 나머지 학교죠. 이 문과 시험 범위라고 하는 거는 경희대, 건대, 이화여대 등등 지피를 보는 나머지 학교들 중에서는 수능 문과 애들이 보는 시험 범위로 수능 그 지피를 응하게 되는데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는 보통 영어가 조금 더 레벨이 높고 수학은 영어에 비해서 레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고 작년에도 그렇게 그 정도의 난이도로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가서 좀 세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기존에 나왔던 그 형태가 전혀 아니더라.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는 있었을 텐데 그 영어 수학 같이 하고 에세이까지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 항공대 같은 경우 문제가 그 둘이 30문제죠. 다른 데는 25문제, 20문제인데 그 학교들은 항공대는 좀 솔직히 조금 타요. 그 해 문제가 어떨 때는 조금 다 맞기 쉽지 않겠는데 라고 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이거 틀리면 안 될 텐데 라고 한 정도로 난이도가 좀 타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30문제 내고 75분을 줬는데 저한테 경험하고 갔던 학생들은 희한하게 좀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느껴진다,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는 좀 개인의 차는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항공대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기준은 다 최초합 기준이다 보니까 보통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마지막 날까지 전화 기다리고 나중에 학교에서 발표가 날 거예요. 몇 점까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추합이 결정되고 난 점수 후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 저한테 3개 틀렸다라고 얘기한 친구는 최초합에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그거를 왜 틀려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장난치듯이 얘기한 친구는 있었는데 그 친구는 최초합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선배가 남긴 명언 중에 하나인데 다 맞고 골라가면 되지 왜 틀리고 고민하냐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얘기 듣고 좀 심하다 싶었는데 지금 요 입시를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난이도가 높아져 봐야 특례에서는 수능만큼의 그 난이도를 내긴 힘들기 때문에 이건 다 맞고 골라간다라고 하는 그 선배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고민하지 말자, 다 맞고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거야 격려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겠죠. 저도 아마 시험장 가면 긴장하면 틀릴 거예요. 숫자 잘못 보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건대, 동국대, 뭐 단국대 솔직히 2개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이에요. 난이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마 최초합의 입결은 상당히 높을 거예요. 건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추합이 건대가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안 빠졌다라고 평을 해요. 그 전에 비해서는. 건대는 영어 난이도도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죠. 수학도 뭐 문과 범위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항상 좀 정해져 있어갖고 그렇다면 틀리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런 추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작년에는 단국대도 그 전해보다는 수학만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게 보통 시험을 보고 온 친구들의 평가였어요. 이게 좀 절망스러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수학의 난이도는 앞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이요. 그리고 이 판단을 하는 가장 큰 근거는 예전에 특례라고 하는 그 특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 외교관 분들 자녀 아니면 주재원들이 주로 영미권에 있을 때 영어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많을 때 그 시험은 당연히 갈라내기를 하려면 영어가 좀 난이도가 높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영어권이라기보다는 중국, 베트남 등 이렇게 아시아권 국가들의 특례 학생들이 더 많잖아요. 물론 거기서 국제학교 다니고 영어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기본 베이스 영어가 되는 게 조금 다를 거예요. 그 이전이랑은. 그래서 영어 난이도는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완충 효과 같은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과에서는 수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문과에서는 국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할 때 최초합이다라고 해서 제가 딱 기준 잡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능 2등급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같은 6, 9, 모평 같은 거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난이도 높다라고 해서 하는 21, 29, 30을 싹 틀렸을 때 2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 틀렸을 때 떨어지는 거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1, 29, 30까지 길게 막 나오고 그걸 막 심지어는 어떤 건 20분, 30분 계산해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특례에서는.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에서 그 아닌 기본적인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수능 2등급 밖에 공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 밑에 저학년 애들한테도 그렇고 고학년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대학교 가서도 그 수학 모르겠다, 과학 모르겠다. 대학교 가서 과외 선생 찾는 일 안 벌어지려면요. GP를 준비할 때 그 정도 하고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들한테 부담은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수능 정시 보는 애들 과목 몇 개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좀 낫지 않나요? 똑같은 한국대학교 들어가는 조건에서. 그래서 너무 잔인하다, 너무 기준이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특례로 가던 뭐 수시로 가던 뭐 12년 특례 애들이 가던 거기 가면 출발선 다 똑같아요. 몇 분이 질문 올려주신 것 같은데 올해 경희대는 어떨 것 같냐라고 말씀해 주셨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운이 좋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첫 경희대 제가 학원 오픈하고 나서 첫 시험으로 애들이 경희대 시험을 친다라고 해서 애들을 보낼 때 제가 좀 아무 생각 없이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영어도 많이 풀리고 보냈고 그리고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쪽에서 그렇게 계산이 오래 걸리지 않는 문제들 있죠. 약간 규칙이 정해진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좀 집중해서 보냈더니 뭐 30문제니까 시간 부족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도 희한하게 가서는 생각보다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요. 계산이 엄청나게 꼬이지는 않을 거예요. 늘 물어보는 패턴을 반복해서 물어볼 거라 특히 미적분, 그러니까 수투 미적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즘 과정에 의해서는 거기서는 나오는 문제가 진짜 항상 뻔해요. 넓이, 변화율, 접선.
그러니까 원래 그 과목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물어보는 그 넓이 계산법도 주로 2차함수, 3차함수 접선 딱 좀 나오는 내용이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경희대 그 동점자 처리하는 거 그 제가 거기 자료에 살짝 올려놨었는데, 동일 점수일 경우 수학 100점이 더 수학 점수가 높은 친구가 1번, 그 다음에 그것도 같다면 고득점 수학 문제 많이 맞은 친구가 그 다음 국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좀 이게 잔인한 기준이죠. 어린 친구, 졸업 예정자,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가거든요. 문과 같은 경우는 반대죠. 영어 점수가 높은 애, 영어 동점이면 영어 점에 100점 높은 거 많이 맞은 친구, 그 다음에 국어 점수, 마지막에 또 졸업 예정자, 이 순으로 뽑아요. 난이도는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경희대는 다 맞아야 붙느냐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경희대도 서울캠이 있고 국제캠이 있죠. 서울캠 점수가 솔직히 좀 더 높아요. 서울캠은 진짜 말 그대로 영어 수학 합쳐서 2개 틀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초합은. 그런데 저기 국제캠은 2개씩 과목별로 2-3개씩 틀려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국제캠 붙었던 친구들 중에 뭐 수학 안 틀렸어요 한 친구 없었고요. 한 2-3개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고, 영어는 어땠어? 라고 했을 때 영어도 2-3개예요 라고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거의 최초합이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 난이도 그렇게 큰 상승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문제 1시간 난이도 높이면 못 풀어요. 그러면 잘 찍는 친구가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난이도는 그냥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자,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서류 쪽으로 하시는 친구들은 솔직히 저랑은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학원을 만든 목적 자체가 서류보다는 저는 지필 친구들을 조금 더 지필로 나중에 조금 공부 더 해서 좀 잘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정이 가서 그랬는지 지필 위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입시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삶에서 최소한 뒤처지지 않는다? 아니죠. 비슷한 라인에서 서서 출발을 하려면 그 정시, 우리나라에서 그냥 정시로 수능을 보고 왔던 친구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해왔느냐. 그 과정을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일명 최소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수학에서 특히 이과는요. 문과는 국어겠죠. 뭐 영어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글을 해석하거나 그럴 때 그 양만큼이 될 테니까 그 정도 공부를 해라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례 입시 자체도 중요한데 그 뒤에서 대학 이후의 삶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힘들더라도 보통 정시 애들이 하는 공부만큼 하자,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계속 그 대상이 늘지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례가 뭐 3년, 이제 2년 사라졌으니까 3년밖에 없고, 이제 그래서 제한 조건 못 채운 애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솔직히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국가가 여기잖아요. 이번에 좀 안 좋은 사태 때문에. 그렇다면 해외에 이미 대학교 오퍼 받은 친구들도 이제 그 해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내 쪽으로 돌아올 것인가라고 고민을 할 때
뭐 이게 언제 종식되나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올해는 생각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특례를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당장 올해도 경쟁률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지금 4월 8일이죠, 오늘이. 그러면 원래 3개월 후인 7월 8일, 9일, 10일부터 특례 시험이 시작이 되죠. 뭐 건대 같은 경우는 13일 날 볼 때도 있고 10일 날 볼 때도 있고 국민대 같은 경우 좀 일찍 볼 때도 있고 딱 3개월 후에 시험 시작이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시험을 언제 본다라고 발표한 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들이 그 날짜에 그대로 보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귀국 이후에 자가격리 기간 이후 시험을 보러 간다라고 기준점을 잡았을 때도 지금 발표한 학교들이 그날 시험을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는 스케줄일까 싶어 갖고요. 스케줄은 한 1, 2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거는 발표 나와 봐야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딱 그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루에 내가 모르는 거 하루에 한 문제를 쌓으면 100문제가 돼요. 특례 어떤 시험도 100문제 넘는 시험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하루에 하나를 쌓으면 100개고요. 하루에 2개를 쌓으면 200개고요. 그러면 이 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짧으면 짧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만큼 집중력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특례가 갖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과목이 한 과목 아니면 2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놓지 말고 매일 하루,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뭐라 하지 마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생활관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생활관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보통 학생들이 밤에 공부 잘 된다라고 해서 밤에 공부 많이 할 거예요. 라디오도 듣고 음악도 듣고 하면서 라디오는 요즘 안 듣겠군요. 제 시대 얘기니까. 그런데 보통 저희가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가는 시간 있잖아요. 오전이죠. 그럼 그 시험 전날 잠 안 온다 긴장하고 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고 잠 설치고 그리고 밤에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밤에 잘 풀린다 해도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학교 다녀서 하는 친구들은 자동으로 일찍 일어날 테니까 걱정은 없는데 가끔 지금 격리를 되어 있는 상태거나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 있죠. 그 친구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시험날 일어날 시간 있죠. 6시나 6시 반일 거예요.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그날은 6시면 눈 떠요. 7시까지 안 자요. 그럼 6시에 눈 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100일 동안 맞춰서 해주세요. 몸이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 뭐 일주일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때 일주일 하면요 적응할 만하다가 또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생활 관리 같은 거를 밤에 공부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자라고 하세요. 그리고 만약 진짜 나 숙제할 거 많다 밤에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그럼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하라고 하세요. 그거 되게 힘든데 시험 볼 때 조금 편하게 시험 결과 좀 편하게 나오려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뇌 활성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게 적응하는 데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 적응하는 기간은 저는 100일 전부터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그 생활 관리를 해주시는 거를 꼭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막 수능 2등급 얘기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공부를 하게 되던 개인이 어떤 공부를 하게 되던 혼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스카이프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과외 선생님 뭐 이렇게 있는 분들 그리고 현지에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공부하는 양은 차이가 되게 많을 거예요. 솔직히 개인 차는. 근데 내가 뒤처졌다라고 생각해갖고 지금부터 접지 말고요. 그럼 내가 남보다 300문제 모른다 싶으면 하루에 3문제 더 공부하면 돼요. 100일이라는 생각은 짧기도 하지만 충분히 길기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 최선을 다했던 친구가 뭐 하나 안 되는 경우를 진짜 100명에 1명 보거든요. 지나치게 운 없지 않는 한 그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제가 봤던 친구들은 희한하게 꼭 돼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한양대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센 안 돼요. 1품 블랙라벨 좋아요. 수능 상태 더 좋아요. 그러니까 수능 형태까지 공부하시되 단 29번 30번 안 풀린다고 30분 잡고 있지 마시고요. 그거는 걔네가 어떤 개념을 이용하였느냐 그것만 보세요. 그 정도로 가면 될 겁니다. 29번 30번까지 다 풀어낸다. 물론 훌륭하죠. 근데 지금 조금 덜 돼 있는데 거기에 매달렸다가 오히려 기본을 놓치게 되니까 그 세 문제 빼고 나머지 다 맞으려면 약간 기계처럼 움직여야 돼요. 계산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답지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수능날도 마찬가지고 수능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답지대로 문제 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라고 하는 걸 그 학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는 딱 일정한 패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거예요. 그 패턴화된 걸 연습하는 게 한양대 시험에서는 좀 좋습니다. 한 줄짜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양대 문제는 거기는 그 속에 있는 뜻을 해석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패턴화된 문제예요. 실제로는. 물론 그 패턴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문제를 봐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학생들이 보지 않는 어머님들은 지금 봐도 저게 뭔 이야기야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양대는 좀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 패턴이 쉬운 패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권하는 게 수능 형태에서 조금 계산 안 좋거나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하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자유형 사립고는 조금 학교들 문제들이 조금 독특해요. 그게 짧은 문장으로 독특하게 되는 문제들이 수학 문제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형 사립고 문제들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검색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것도 꽤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양대는요. 이화여대는요. 작년에 좀 기존의 패턴이 흔들렸어요. 수학에서 나오던 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올해는 솔직히 둘 중 하나죠. 올해 이렇게 냈더니만 작년에 애들이 입결이 너무 낮았다 이렇다면 작년으로 돌아갈 거고 그 전에로 수학이 쉬웠던 상태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뽑았는데도 애들이 괜찮네라고 하면 그 기조가 유지될 확률도 크겠죠. 근데 이게 한번 어려워지면요 쉬워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화여대도 마찬가지로 나쁘진 않은데 하려면 C까지 끝내세요. 그리고 블랙라벨 권하진 않습니다. 근데 1품 하시는 거 권할게요. 경희대예요. 경희대는요.
이게 좀 지겨운 문제집인데 쌤보다 마플이 더 좋아요. 공부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마플이라고 하는 문제가 좀 두꺼워요. 그리고 문제도 많고 한데 일명 늘 나오게 되는 패턴화된 문제들을 한 4-5개씩 항상 걔네들은 실어놓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은데 반복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 그거보다는 마플 같은 게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그 도움이 된다는 건 패턴이 반복되기도 하고 문제량이 많아서 애들이 지겨워서 외워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나머지 학교들, 경희대를 포함해서 건대든 그런 학교들은 마플이 꽤 괜찮은 혼자 공부를 해도 되고 누군가와 함께 해도 됐을 때 꽤 괜찮은 교재가 될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제가 드린 말씀이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공부시킬 때 그냥 나쁘지 않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